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5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CISG를 살펴볼 텐데 CISG의 계약 성립과 관련된 부분을 14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성립은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뭐 상무론이나 무역학 개론에서 충분히 배웠던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이고, 이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CISG에 규정되어 있는데, CISG가 어떻게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4조의 청약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은 이런 것이다 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CISG가 14조 1항에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계약 체결의 제의는 그것이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 상대방의, 그러니까 그 피청약자죠.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으면 구속이 돼서 계약이 성립이 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승낙만 있다고 한다면 계약이 성립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약자의 의사를 청약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약이 확정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어떠한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그 수량과 대금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지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량과 대금이 뭐 이렇게 딱 그 정해진 어떤 액면가가 아니라 뭐 비율에 따라 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해요. 사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규정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품이 뭔지, 몇 개인지, 대금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으면 그거는 확정적이다. 이거는 충분히 확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가격, 수량, 물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 있는 것이 충분히 확정적이다. 자, 그리고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 이외에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행한 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이거는 단순히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만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nvitation to make offers, 그러니까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다. 그래서 1인 이상, 그러니까 한 명한테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다수한테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정한 자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한 명이든 다수든 특정한 자한테 하는 거는 확정 청약인데, 다수의 불특정인들한테 하는 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15조 청약의 효력 발생 및 철회.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앞서 시간에 CISG를 얘기를 하면서 CISG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그 의사가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시킨다. Offer becomes effective when it reach라고 돼 있어요. 다다랐을 때, 누구한테? The offer한테,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청약의 의사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도달하기 전이라면 청약이 효력을 발행하기 전이란 그런 뜻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은 그것이 취소 불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철회가 청약을 걷어들인다는 뜻인데 withdraw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drawal이 청약에 도달 전에, 왜냐하면 청약이 도달하면 효과가 발휘되잖아요. 청약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same time, 동타임에 피청약자한테 자기가 앞서 행했던 청약을 걷어들이는 withdrawal을 하게 되면 그것은 withdrawal 할 수 있다, 청약을 걷어들일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도달했어요. 도달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청약의 취소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리보크드 이런 표현을 리보크란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취소의 통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해야 된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 청약을 취소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승낙에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자, 청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려면 청약이 도달해야 돼요.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청약의 의사표현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청약의 효력을 발행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승낙 또한 승낙의 효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승낙의 의사를 피청약자가 청약자한테 보내죠. 그래서 이 승낙의 의사표현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돼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리치가 돼야 돼요. 리치를 해야 되는데, 승낙의 의사표현이 청약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무엇이 되냐?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확정청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승낙의 의사표현이 있다라면 구속되는,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청약을 읽어보고 승낙을 하는 사람이 승낙의 의사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승낙 또한 마찬가지로 상대방이자 원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청약을 하는 사람이 취소시키고 싶은 거야. 자기가 한 거래 제의, 자기가 보낸 청약을 취소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뭐냐면 청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청약의 의사표현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어. 하지만 이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이에요. 그때 청약자가 청약을 취소시키겠다라는 의사표현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청약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withdraw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revok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에 걷어들이는 거고, 이 16조의 청약의 취소는 청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됐는데 피청약자가 청약자한테 계약 성립을 시키려고 하는 승낙을 보내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앞서 행한 청약을 걷어들이고자 하는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마냥 쉽게 허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을 보낼 때 청약이 승낙을 위한 지정된 기간을 명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 불능을 표시하고 있고, 또는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 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청약자가 청약을 신뢰해서 행동한 경우에는 이런 청약의 취소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확정 청약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기간을 정하고 뭐 취소 불능이라는 표현이 있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지켜진 청약의 경우에는 이 CISG 규정으로 취소는 할 수 없는 셈이 돼요.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이게 성립이 돼서, 사실 청약은 엄격하게 바라보면 청약이 도달하고 나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기 전에 청약을 취소시킨다? 뭐 가능은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뒤에 갈로 2번 16조 2항을 두고 있는 건 요 규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정 청약이다, 그리고 이게 취소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승낙의 의사표현도 했고 뭐 하기 전이든 했고 그 청약의 내용을 보고 자기가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준비 단계에서 만약에 청약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피청약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청약의 취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런 단서 규정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조금 더 쉽게 이것을 걷어들이려면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걷어들여야 돼요. 근데 사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서서 이 청약과 그 승낙에 의한 어떤 수단을 얘기를 할 때 대면 방식이 있었죠. 뭐 전화라든지 아니면 구두라든지 이메일과 같은 그런 어떤 대면 방식, 뭐
대하자간이라고 했죠. 대하자간의 경우에는 사실 의사 표현을 함과 동시에 상대방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샌드 버튼을 누르면 1초도 안 있어서 그 사람의 서버에 들어가 있죠. 전화 그냥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 귀에 꽂히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1초의 찰나이거나 순간으로 좁혀진단 말이죠. 예,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 귀에 들어갔다, 아니면 상대방의 서버에 저장이 됐다, 이렇게 도달을 해버린 순간부터는 위에서 얘기한 15조에서 얘기한 철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취소의 경우에도 좀 굉장히 제약이 있죠. 이런 단서를 적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피청약자가 승낙을 해버리게 되면, 승낙의 메시지를 발송해버리게 되면 청약을 취소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청약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청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자, 청약이 유효하게 전달이 됐어요, 피청약자에게. 근데 피청약자가 만약에 이 청약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안사죠. 쉽게 말하면 피청약자가 안사를 선언하게 되면 당연히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14조부터 17조까지 CISG에서 청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약의 요건은 특정한 사람한테 해야 된다. 그게 꼭 한 명, 다수 상관없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한테 해야 된다. 만약에 불특정인 다수에게 하게 되면 그거는 청약의 유인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승낙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청약자, 피청약자를 계약 성립을 시킨다고 하는 어떤 그 당사자를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켜서 구속하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정 청약이 되려면 물품이 뭔지, 수량이 몇 개인지, 대금이 어떻게인지 이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청약을 withdrawal, 철회할 수도 있고, 청약을 revoke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되는데, 네, 미안합니다. 네, 연구실로 전화가 와서. 자, 말을 하다가 끊겼는데, 청약의 철회를 영어 표현으로 withdraw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W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withdrawal이라는 영어 단어고, R이라고 적힌 건 revoke예요. 그래서 철회와 취소는 달라요. 철회는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 그래서 도달하기 전이란 말 자체가 청약이 효과를 발생시키기 전에 걷어들이는 거예요. 빠꾸시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위화도 해군처럼 빠꾸시킨다. withdrawal, 철회. 당연히 철회라는 한자의 해자는 해전하다, 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걷어들인다라는 뜻이고, 취소라는 거는 뭔가 효과를 발현시켰어요. 근데 캔슬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리보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의어로 캔슬이에요, 캔슬. 그래서 내가 사겠다라고 산다고 해놨다가 안 사, 취소, 구매 취소, 계약 취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효력을 발휘하고 난 다음에 걷어들이는 건 취소다. 그런데 철회는 쉽게 되지만, 효력 발생 전에만 도착을 한다면, 동타임에만 된다면, same time에만 된다면, 근데 리보크는 제약이 걸려 있다. 왜? 피청약자가 그걸 신뢰해서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피청약자의 어떤 이익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취소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첨언을 좀 하면, 제가 CISG의 withdrawal을 철회라고 얘기를 했고, 리보크를 취소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책들 혹은 CISG와 관련된 어떤 논문이나 책이나 다른 교수님들 중에서 W로 되는 이 withdrawal을 취소라고 하고, 그리고 이 revoke도 취소라고 하고,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고, withdrawal, revoke 두 개 다 철회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영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국문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다른 단어를 쓰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고, 그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이나 성격상 withdrawal은 철회, revoke는 취소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교수님들마다, 왜냐하면 영문이 이 오리지널 텍스트잖아요. 이 영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교수님들의 생각이나 입장이나 본인의 이론이 좀 달라서 다르게 번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혹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무역실무 책이나 이런 데서 withdraw를 다르게 번역하거나 리보크를 다르게 번역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돼요. 그래서 CISG 제15조에 있는 내용은 withdrawal, 16조에 있는 사안들은 리보크와 관련된 사안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승낙을 살펴봐야 되겠죠. 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 행위를 승낙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침묵하거나 아무런 여기서 이제 silence 하거나 inactivity,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승낙으로서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그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마찬가지죠. 리치죠. 이것 또한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현이 청약자한테, 원청약자한테 그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도달했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는 입장이고, 도달주의의 입장에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거나 혹은 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통신 수단의 신속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청약한 거는 즉시 승낙됩니다. 구두로 청약했다는 거는 말로 만나서 바로 의사 전달했고 그 의사를 들은 사람이 바로 즉시 오케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청약의 규정에 의하거나 당사자 간에 확립된 간섭 간행의 결과에 따라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물품 발송이나 대금 지급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아무 말 안 하거나 아무 행동을 안 한 것은 승낙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통지 없이 물품을 보내버리거나 대금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행동이 앞서는 거지. 행동으로서 하는 의사는 효력을 발생시킨다. 물론 이것 또한 뭐 규정된 기간이 있다라면 그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했을 때 기간 내에 승낙을 하라 그러라고 하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19조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죠.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변경된 승낙에 대한 효력 인정이고 실질적 변경이 없는 승낙인데, 승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전적으로 승낙에 대해서 공부할 때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죠. 자,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되거나 제한이 걸리거나 조건에 제한이 걸리거나 아니면 변경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고 청약에 대한 거절인과 동시에 반대 청약을 구성합니다. 카운터 오퍼예요. 카운터 오퍼. 반대 청약을 구성한다. 카운터 오퍼다. 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근데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데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아요. Not materially alt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실질적이라는 말을 이제 영어 사전적으로는 materially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래요. 어쨌든 자,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그러한 추가적인 내용이라든지 상이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으면 승낙으로 봐준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과연 실질적인 변경이 아닌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무조건 다 이거가 허용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청약자가 부당하게 딜레이 없이 승낙 아니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청약이 있었는데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승낙을 피청약자가 했어요. 근데 그 피청약자의 승낙, 실질적 변경이 들어가 있지 않은 조건부 승낙을 원청약자가 오케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청약자가 반대하면 승낙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청약자가 그러한 반대를 하지 않고
그 실질적 변경이 아닌 조건 변경이 들어간 승낙을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실질적 변경이 아닌 변경이 들어간 그 변경된 승낙이 계약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실질적 변경이 뭐고 실질적 변경이 안 된 승낙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19조 3항에 이런 말이 있죠. 대금 프라이스죠. 지급 방법이야. 페이먼트 지급 방법, 뭐 신용장이나 뭐 주심이나 이런 지급 방법, 그리고 물품의 품질, 퀄리티, 그리고 수량, 퀀티티, 그리고 물품의 인도 장소, 시기, 언제 선적할 것이냐, 뭐 언제 인도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당사자나 뭐 이런 상대방의 어떤 책임의 범위, 그리고 분쟁 해결과 같은 뭐 중거법이라든지 뭐 이런 조항들은 이게 바뀌면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바꾼 걸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은 여기 있는 내용들, 여기 있는 조건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조건부 승낙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승낙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조건을 변경한 승낙은 어떻게 되느냐? 청약의 거절이면서 반대 청약이 되는 것이고,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약의 중요한 조건들이죠. 이런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건드리지 않은 승낙은 원청약자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승낙으로서 인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조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도 어렵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9조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했고, 자, 승낙 기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전보나 서신, 뭔가 보내는 거죠. 이거는 청약자의 지정된 승낙 기간은 전보가 발신을 위해서 교부된 때로부터 아니면 편지의 경우는 서시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그리고 그러한 날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봉투에 우표에 이렇게, 여러분들 편지 같은 거 잘 안 보내죠. 저도 잘 안 보내요. 뭐 택배나 보낼까. 어쨌든 이렇게 날짜가 찍히잖아요. 보낸 날짜. 그때부터 날짜를 카운팅합니다. 보통 이제 청약에 승낙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을 때 그 날짜를 세는 기준이 이렇게 이날로부터 센다는 것이고, 근데 전보나 서신은 전부 다 격지자간이죠. 격지자간이라서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언제부터 날짜를 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화나 텔렉스 같은 대하자간의 경우 동시적 통신수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청약이 뭐 보내자마자 닿으니까, 내가 말을 하자마자 전화기에 수화기에다 대고 말을 하자마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피청약자한테 도달한 때부터 날짜를 카운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을 보내자마자 10일 내에 연락을 주세요, 10일 내에 답변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전보나 서시나 이런 거는 그 보낸 날짜, 우표에 찍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날짜를 카운팅을 한다는 거고, 전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해서 그 사람이 알아먹은 그 순간부터 날짜를 카운팅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승낙의 기간 중에 들어가 있는 공휴일이나 비영입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열흘 안에 달라고 했는데 그 열흘이 끝나는 날이 뭐 공휴일이야.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죠. 그거는 그 기간에 이어지는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날은, 예를 들어서 10일 날이 끝나기로 했는데 8일, 9일이 토, 일요일이에요. 10일이 월요일이고, 그러면 이거는 고려 안 하고 10일 날 끝나는 게 맞는데, 말일 끝나는 날이 있죠. 10일까지라고 했을 때 10일이 일요일이야. 그럼 일하는 날이 아니죠. 그러면 그 기간에 이어지는 최초의 영업일까지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일인 월요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은 지연된 승낙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승낙이 늦었어요. 레이트해요.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겼다는 거죠. 근데 청약자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일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11일 날 왔어요. 근데 뭐 내가 이거 계약 뭐 성립해가지고 계약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피청약자한테 아니 늦었는데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거 문제 없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당사자들이 하겠다는데. 자, 그리고 지연된 승낙이 이게 배달 사고일 수도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전달된 경우라면 적시에 도착을 했을 건데 뭔가 사정이 있어서 뭐 편지나 이런 게 늦게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승낙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라도 늦게 도착한 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청약자가 거래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청약자의 입장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 늦은 승낙이라 할지라도 청약자가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 그것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인정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의 철회입니다. 승낙의 철회. 승낙의 위드로울이에요. 승낙의 위드로울은 가능합니다.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건 뭐죠? 승낙의 의사표현이 피청약자에서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되죠. 그래서 자꾸 청약이란 말이 나오네. 승낙을 철회한다는 것은, 승낙을 위드로울 한다는 것은 승낙의 의사표현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해군시킨다, 걷어들인다, 빠꾸시킨다, 이거를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능합니다. 자, 근데 22조에 승낙의 철회가 있는데 23조에 승낙의 취소는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청약의 취소를 봤죠. 청약의 철회를 배웠고 청약의 취소를 배웠는데 승낙의 경우에는 철회는 있는데 승낙의 취소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청약은 앞서 제가 얘기했을 때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면 피청약자가 그 내용을 보고 물품 보고 수량 보고 가격 보고 조건들 보고 이거를 거래를 하겠다 말겠다를 판단을 해서 승낙을 보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바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되면 승낙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승낙이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보내서 청약자에게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고 그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무조건적인 승낙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보낸 어떤 거래의 내용, 물품, 수량, 대금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양 당사자를 구속을 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시키고 거래가 성립되고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승낙을 해군시키는 철회가 아니라 승낙을 취소한다는 말은 뭘 뜻하냐면 계약을 취소시켜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복잡해집니다. 단순하게 승낙을 취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계약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ISG에 승낙의 취소와 관련된 승낙의 리보크와 관련된 규정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시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성립된다. 언제겠어요? 승낙이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보내서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승낙이 도달한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달이란 표현을 쓰는데 도달이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 협약의 2편의 적용에 있어서 청약, 승낙, 기타 모든 의사표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지되거나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해서 상대방 자신에게, 상대방의 영업소, 우편 송부처에,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 송부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집, 거주지에게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다. 이 의도는, 이것은 모든 수단에 의해서, 말로 하든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상대방의 영업소, 우편 송부처 이곳에 닿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착만 하면 돼. 그러면 효과를 발현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에 대한 어떤 내용들의 요약을 좀 해보면 승낙의 요건은 동의의 의사표시고 침묵이나 부작위는 안 된다. 거고 지정된 기간이 있으면 지정된 기간 안에 승낙을 해야 되고 뭐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승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행위로 인한 행동으로서 하는 승낙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행동으로서 승낙을 하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인정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이고 19조 변경된 승낙, 우리가 실질적 변경이 없는 승낙의 경우에는 인정되어진다 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 변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격이라든지 대금 결제 방법이라든지 물품의 품질, 수량, 인도 장소, 그리고 뭐 분쟁 해결 조항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실질적 변경이고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변경 하에서는 인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승낙 기간을 해석할 때 우리가 전보나 서신처럼 격지자 간에 있어서는 뭐 발송된 날, 교부된 날, 표시된 날 이날을 기준으로 하고 동시자 간, 대하자 간에는 의사의 도달 즉시 날짜를 카운팅을 하고 그 날짜가 기간 안에 공휴일이나 일요일이 있다라고 치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끝나는 날짜가 공휴일이면 그 공휴일 다음에 오는 일하는 날짜까지 그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연된 레이트한 어셉턴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오케이, 청약자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인정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뭔 사정이 있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원래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청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청약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승낙은 제가 앞서서 강조를 했던 것처럼 위드로울은 있어요. 위드로울은 있어야 되지만 리보크는 안 됩니다. 리보크를 하려면 계약을 취소시켜야 되는 문제가 된다. 근데 위드로울은 가능하다. 뭐 어떤 의미에서 승낙이 피청약자에서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걷어들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효력이 발현됐을 때, 언제 리치했을 때, 피청약자의 의사 표현이 청약자에게 도착했을 때 걷어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달의 의미는 구두로 통보되었을 때 혹은 영업소 혹은 우편 주소지 아니면 그게 없다면 살아가는데 거주지 거기에 전달된 때 도달이 되었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성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요. 본질적 계약 위반부터는 강의실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질적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사전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거는 좀 강의실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사전 제작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